부모라면 꼭 봐야 될 책. 그리고 나의 꿈을 찾기 위해서도 어른이 보면 좋은 책.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목 자체는 조금 학습법? 딱딱한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메타인지라는 것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최근 1년 동안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누가 저한테 칭찬하면서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볼게요. 메타인지 하니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저자가 나와요. 리사손? 메타인지 리사손. 그래서 이분이 메타인지 쪽으로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식백과에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이죠. 부제가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나는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못해. 우리 애들도 못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못하고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EBS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나왔었나 봐요. 상위 0.1% 영재아들이 메타인지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메타인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 우리가 메타인지를 모르면 아이에게 알려줄 수가 없겠죠. 이걸 보면서 이거는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메타인지를 깨우는, 그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메타인지를 알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요. 배우는 걸 즐겁게 여기고 질문도 잘하고 자신감이 모든 삶에서 좋아지겠죠.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메타인지가 좋아지기도 전에, 학습을 이렇게 학교에서 하기도 전에 비교를 통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요,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해서 뒤처지거나 머리가 나쁜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생각한대요. 사실은 부족한 게 있어서 노력하면 돼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못하는구나로 가져오는 거죠. 메타인지에서 잘하고 못하는 걸 구분하는데 그냥 난 멍청하니까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저 자신에게 늘 그렇게 너는 못할 거야 라고 평생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메타인지는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래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죠. 다른 말로 자기 거울이라고 합니다.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의 기억, 느낌, 자각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잘 아나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모를걸요. 오히려 못해요, 자신 없어요, 두려워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메타인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두려워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죠.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어요. 메타인지 능력이 능력에 따라서 이 모니터링이라고 한대요. 나를 잘 모니터링하는 능력.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공부를 일찍 끝내버리거나 나는 암기가 잘 안 돼. 난 머리가 나빠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요, 잘 안다고 착각을 해서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요. 암기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전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머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자신감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공부해요. 하루 종일 공부해.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그래서 메타인지는요, 나의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와 동시에 내가 이걸 모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몰라서 나쁜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 어린 아기들도요, 메타인지 능력이 있대요. 아주 어린 아기들이.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자 징검다리 너무 흔들흔들 위험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불러요. 아가 이리 와 했는데 아기가 이제 안절부절 징검다리를 못 건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 건널 수 있어, 올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기가 두 손을 뻗으면서 말 못하는 아기가 엄마 안아줘 라고 합니다.
자, 아기들은요,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들도 엄마의 말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우리 부모는요, 아이를 볼 때요, 아이에게 무언가 가르칠 때 3개월이나 배웠는데도 도통 실력이 늘지 않네? 우리 아이는 피아노에 소질이 없나 봐. 라는 식으로 막 말을 하기도 하죠. 실망을 느낍니다. 아이가 왜 빨리빨리 배우지 않지? 이렇게 좋은 학원에 보는데 왜 성과가 안 나지? 학습 속도를 기준으로 아이의 성취감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해요. 천천히 배워도 상관이 없는데 빨리 안 배우니까 좀 얘가 뭐 부족한가 봐 라는 것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뭘 가져가요? 부족하다, 나는 느리다, 난 잘 못 배운다 라는 걸 가져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학원을 그래서 많이 보내도 선생님을 많이 갖다 붙여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수학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경우 아이의 불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수학에 불안이 있을 때 내가 수포자였을 때 아이한테 수학만큼 내가 가르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영포자야 영어를 못해 그러면 영어만큼은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나의 불안이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죠.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막 가르칩니다. 학습지 선생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가르쳐요. 네. 내 불안이 전달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반면에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했던 아이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았대요. 와, 그래서 왕따 당한 부모가 아이한테 왕따 당할까 봐 걱정하고요. 운동을 못하는 부모가 아이가 운동을 못할까 걱정하고 몸이 약한 부모가 아이가 아플까 봐 걱정합니다. 위에 불안이 전염됩니다. 학습 속도가 느릴 때 아이는 어떡하지? 나는 천재가 아닌가 봐.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한대요. 배움의 과정을 포기하거나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칭하며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평생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메타인지를 배우며. 우리 공부할 때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밤새워서 하는 학생이 있어요. 친구가 만나서 너 공부 많이 했어? 라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 큰일 났네? 라고 얘기합니다. 전 사실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공부 안 한 척하고 그래? 저는 왜 거짓 대답을 할까요? 시험을 만약에 내가 못 보게 되면 공부를 밤새 한 친구가 시험을 못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제가 공부를 안 했구나라고 내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할 것이고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쟤는 정말 똑똑하던가 봐. 머리가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처럼 보이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나의 노력을 숨깁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천재처럼 보이고 싶었구나.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구나.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천재 바보 없이 정말 유능하다라는 걸 내가 가지고 가면 이럴 필요가 없겠죠. 거짓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메타인지 착각에 빠진 아이들은요. 오래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대요. 30분이면 끝날 것을 3시간씩 하고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수학은 안 하고 영어만 붙들고 있대요. 그래서 2과목 다 못하게 된대요. 영어 못하니까 영어만 해. 수학은 그나마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공부를 할 때도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 목표를 이루게 하는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성과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안 나는 거죠. 꾸준히 길게 거북이처럼 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천천히 해도 돼. 원래 어려운 거니까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신발끈을 매고 있을 때 아주 어린 아이가 신발을 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엄마가 야 빨리 해 왜 빨리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려워 오래 걸려도 괜찮아 이유식을 먹을 때도 줄줄 흘리고 먹고 잘 못 먹어도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 교육서를 보는 큰 이유가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삶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학습에요, 여러분, 맥락이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이가 수업 당시 기분이 좋은 상태라면 기분 좋은 한자가 된대요. 기분이 나쁜 상태라면 기분 나쁜 한자가 된대요. 수학을 배울 때 우리가 얻어맞았다면 싫은 수학. 저는 시계를 볼 때 엄청나게 얻어맞으면서 울면서 시계를 배웠거든요. 곱하기 5 너무 어렵더라고요. 1시 5분인지 2시 15분인지 그거를 울면서 서서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저한테는 기분 나쁜 시계입니다. 기분 나쁜 구구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기분 나쁜 걸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시계 보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럴까 봐. 그래서 우리 사건과 물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에게 슬픈 음악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가출을 했어요. 제가 그 피아노를 치면서 울면서 연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을 제가 피아노 학원을 지나다가 다른 어린 아기들이 치는 걸 많이 들으면서 저 음악, 아빠가 가출했을 때 내가 울면서 쳤던 그 곡이야. 듣기 싫어. 슬픈 기억이 몰려와 라고 느끼게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이가 억지로 가르치거나 뭐 때리면서 가르치거나 혹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프거나 우울할 때 뭔가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이 있다면 오히려 상처만 됩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죠, 그 기억을. 그래서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은 메타인지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조용한 환경이 기억을 방해한다고 해요. 기억력 좋은 아이로 키우시고 싶으신가요? 많은 아이들이 조용한 장소, 도서관, 학교 이런 데서 수능을 준비한대요. 근데 수능을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막상 수능을 보러 딱 갔을 때는 처음 보는 학교, 처음 보는 책상, 처음 보는 선생님 앞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 사이에서, 처음 보는 책상 배열에서, 정말 낯선 환경에서 두려운 순간에서 시험을 보니까 환경이 바뀌는 가변성에 적응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대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가변성. 여기서도 공부하고 길바닥에서도 공부하고 버스에서도 해보고 시끄러운 식탁에서도 해보고 TV 엄마가 틀어놓고 있는데 시험을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시끄럽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애들 있어요. 수능 때 뭐 차 지나가는 소리 혹은 뭐 샤프 딱딱딱 다른 친구가 하는 소리 혹은 뭐 비행기 뜨는 소리, 뭐 비행기는 안 뜨겠지만 그런 소음들로 인해서 수능을 망쳤다. 듣기 평가를 못 들었다. 집중이 깨졌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끄러운 데서 공부를 한다면 집중이 깨지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아이의 적성을 찾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몰입하고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지 이런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의 성적과 부모의 불안감이다. 공부 외에 다양한 경험이 성적을 올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성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이 아이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죠. 성적을 조금 포기하고 아이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컴퓨터와 방송, 노래, 춤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배도 안 고프고 졸리지도 않고 친구가 없이 나 혼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컴퓨터 장비라든가 방송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저의 적성인데 저는 이것을 선택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공하기 힘드니까.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관련 학과 같은 거, 전공 이런 거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경험이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도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지금 들어오셨나? 네. 한국 풀브라이트 학자로 오셨었구나.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도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진도를 이제 빨리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때 네가 이해를 못했으면 다른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한대요. 이것 때문에 아이가 용기를 낸대요. 미국 아이들도 질문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가 이해 못한 건 남들도 못해. 여러분 이 말은 진실입니다.
아이에게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아이의 학습 긴장과 스트레스를 읽어주고 보살펴주고 충분히 잘하고 있고 느려도 괜찮아 라고 너의 생각은 무엇이야? 라고 끊임없이 부모가 이야기해주면 성적, 등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워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이민을 가서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이름이 리사손, 손씨의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바나나라고 발음을 하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바나나라고 얘기했더니 미국인 친구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버네너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나는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의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영어를 못하는 아이로 인식이 됐대요. 쟤는 영어를 못해라고. 영어를 하면 한다고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또 못한다고 그러고. 참.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인 단어를 또 한국어 단어 실수할까 봐. 미국인 만나면 영어를 못할까 봐. 점점 말 수 없는 아이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된 거죠. 우리는 괜찮아. 틀릴 수 있어. 라고 엄마가 용기를 줘야 됩니다. 바깥에서 나가선 황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엉뚱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엄마, 별의 무게는 얼마예요? 별은 무거울까요? 이런 질문 한대요. 곧바로 스마트폰을 찾거나 책을 찾아서 답을 줄 수도 있지만 부모가 할 일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유지시켜주는 것. 호기심을 너무 확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천천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앞으로 아이가 하늘은 왜 파래요?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전 사실 제가 정말 몰라가지고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거든요. 내가 몰라. 뭘 물어보면 도저히 알 수 있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의 궁금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호기심 있는 아이, 창의성 있는 아이가 됩니다. 어느 날요 이분의 딸아이가 엄마 해피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물었대요. 스펠링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아이가 HAPY라고 썼대요. 오답이었지만 네 생각이 맞아 라고 해줬다고 합니다. 맞아, 잘했어. 틀렸어,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 아이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저절로 알게 됐대요. HAPPY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내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시험은 원래 실수를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근데 시험에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 맞아야 되고 실수하면 혼나고. 실수가 허락되지 않은 환경은 긴장을 불러옵니다.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단순한 성적만으로 자신의 노력을 평가받아요. 빵점 맞았으면 노력을 안 한 사람, 50점 맞았으면 조금 노력한 사람, 꼴찌했으면 노력 안 한 사람을 평가받습니다. 억울하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요. 거북이는 여러분이 거북이면 토끼랑 경주하시겠어요? 사실은 비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요. 메타인지가 아주 훌륭한 자기 거울 능력이 아주 좋은 거북이였던 거죠. 걸음이 느리다고 놀리는 토끼에게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근데 네가 꼭 경주를 해야겠다면 우리 한번 해보자. 네가 원하면 내 경주 한번 해줄게. 토끼와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나를 알아가고 걸어가는 거야. 난 그냥 걸음이 느린 사람이야. 그냥 가면 되지. 내가 놀림받을 필요도 없고 경주를 포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창의성이나 창조적인 사고는 메타인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의성을 억누르지 않으려면 자기 거울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아이의 거울은 누군가요? 엄마죠. 아이가 난 못해 라고 했을 때 잘할 수 있어. 엄마 무서워 라고 했을 때 용기를 주는 게 엄마의 역할입니다. 독서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세린아, 누가 세린이를 가장 잘 알아? 아이가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엄마? 라고 물었대요. 아이가 다시 대답했대요. 선생님? 하고 물었대요.
예상치 못한 아이의 대답에 나는 슬퍼졌다. 심리학 교수의 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보고 있는 거죠. 세린이 바로 네가 너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어. 네가 배가 아픈 걸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수경 때문에 눈에 물이 들어갔던 걸 엄마도 선생님도 몰랐잖아.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네가 맞아 라는 거죠.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불편하거나 겁이 나는 상황이라도 너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대요.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누가 세린이를 잘 알지? 했을 때 나 자신이라고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의 말이나 엄마의 말보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알게 되었던 경험이 기울어지는 배에서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배가 기울어지는데 가만히 있어라. 근데 정말 착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들었던 아이들은 가만히 있고 딱 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뛰쳐나온 애들이 사실은 이제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이었죠. 나를 믿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감각을 믿어라. 네가 봐서 위험한 것 같다. 이러면 건물이 흔들린다. 불이 났다. 이러면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믿지 말아라. 그럼 좀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메타인지는 이렇게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선생님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이 맞아, 선생님 말이 맞아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여기에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어느 날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는데요. 아이고 넌 그거 아직도 모르니? 바보 아니야? 라고 물어봤대요. 자, 바보 아니야? 아직도 몰라? 이 말에 속도 경주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누가 먼저 알고 빨리 배우고 아이가 모르는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면 된다. 앞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많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기호가 그거 몰라? 엄마가 물어봤대.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난 그걸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했대요. 엄마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이가 엄마 그게 뭔데? 지금부터 배우면 되겠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저는 경제나 돈, 재테크는 하나도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면 어때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저는 배운 영어 수학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 더 아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차근차근 배우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실수를 많이 해도 그것이 일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대요. 딴 사람과 나랑 의견이 왜 다르지?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실수하지? 라고 하면 자기 비하를 가져와요. 그러면 나를 믿지 말고 선생님 말이나 엄마 말이나 타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고 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투자를 할 때도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요 내 아이의 진정한 실력을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알지 못합니다. 주변 아이들은 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학부모 모임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평가를 너무 많이 듣죠. 저는 이것이 거짓인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저희 제 친구들의 부모님이 유라는 참 귀엽고 예쁘다. 밝고 참 좋다. 나는 유라 같은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엄마한테 칭찬을 그냥 했대요. 그냥 했겠지.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셔가지고 나는 그렇게 드센 며느리는 안 얻겠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드센 싸가지 없는 애라고 제가 평가를 받았는데 그걸 만약에 사실로 받아들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끝으로 그런 메타인지를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뭔가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별표 100개 할게요, 여러분.
글쓰기라고 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나를 잘 못 들여다봐요. 되게 바쁘고 일상을 즐기고 남들과 대화하고 남의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제가 블로그 글쓰기를 지금 7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롤모델로 글쓰기의 즐거움을 아이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 정말 좋은데 너희들의 생각을 글쓰기를 해봐. 그럼 애들이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일기 좀 써? 안 씁니다. 억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 메타인지에서 아까 맥락으로 쓰기 싫은 일기, 억지로 하는 일기, 졸린데 엄마가 밤에 자꾸 쓰라고 하는 일기가 돼버리면 글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대요. 카카오 스토리라는 플랫폼에다가 서툰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딸에게 그 내용을 읽도록 유도했대요. 처음부터 아이가 글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런 식으로 SNS에 글을 쓰는구나. 그래서 블로그 여러분 글쓰기 하면 글쓰기의 양이 조금 길면서 글 실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저도 제가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는데 아들이 와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봐요. 그래서 엄마는 글 쓰는 거 좋아하는구나. 글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열심히만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학습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인지 학습법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 서평단 1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